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한 대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SLCM 발사에 이어 핵시찰에 나섰고 미국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판 오픈 AI 이른바 딥시크가 획기적인 싼값으로 챗GPT의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화재 사고에 이어 미국의 워싱턴 DC에서는 헬기와 여객기가 충돌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의 원인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매체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똑똑한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e said North Korea is the biggest thing. And I solved that problem. And I got along with him. He's not a religious zealot. Will you reach he out to happens him?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네, 들으신 대로 김정은 is smart guy, 스마트 가이라는 말을 두 번 씁니다. 물론 본인이 좀 나이가 많으니까 약간 좀 친숙한 표현이면서 낮춰 부르는 가이란 말을 쓰는데요. 트럼프는 대선 유세 때부터 김정은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 일단 달래서 만나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대선 때도 그랬지만 특히 취임을 20일 날 하고 바로 그 직후인 23일 날 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스마트 가이, 똑똑한 남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김정은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 볼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이 I will, 그러겠다라고 어떤 정상회담을 다시 어떤 재개할 어떤 의사가 있음을 시사를 했거든요. 네. 이제 이것은 취임 이후에 이기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에 첫 공식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 대목이고 또 김정은이 호응할지 여부도 관심인데 이 일기 때 아시다시피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이미 그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토대가 돼서 하는데 아마도 이 실무 접촉은 그 알렉스 웡이라고 그때 일기 때도 만남을 실무적으로 주선했던 사람이 중국계죠, 그 사람? 예, 네. 이번에 이 사람이 이제 백악관의 NSC의 수석 부차관보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실무 협상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이 트럼프의 이런 러브콜에 김정은은 일단 미사일부터 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은 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가 여러 차례 취임 전부터 이제 말씀했지만 뭐 후에 이제 러브콜을 평양에 많이 보내는데 김정일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입을 다물고 그냥 미사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SLCM이었죠? 네, 이번에 잠수함에서나 해안에서 바다에서 쏜 건 아니지만 어쨌든 SL 방식, 콜드런치 방식에 의한 SLBM 방식으로 쏘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괌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사정거리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트럼프 떠보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본토는 안 간다. 네, 미국 본토는 우리 절대 그건 ICBM이나 다른 건 안 써도 이거 한번 실험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대지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함상에서 쏘거나 잠수함에서 쏘는 건데 정작 쏘기는 이 땅에서 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땅에서 쐈으니까 이게 뭐 일단 방식은 그 관을 통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날아가다가 이제 폭발하는 콜드론치 방식. 저것은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선진 국가만이 성공한 방식인데 북한도 저 방식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서 이번에 실험을 했는데 일단 가스로 쏘아 올린 뒤에 공중에서 점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날아가는 건데 약 1,500km까지 날아가는 거고 이것은 이제 순항 미사일로서 일단 유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절대로 트럼프나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경계선 안으로 그렇게 쏘아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조절하고 기술력은 보여주면서 그렇죠.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크루즈 순항. 미사일이다. 네. 여러 가지로 심기를 안 건드리고 이른바 트럼프의 레드라인은 안 건너면서 뭔가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양.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종의 밀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이렇게 하자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스몰 딜을 할 것이란 예측. 그러니까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백악관, 이 트럼프 백악관입니다. 일단 선을 그었네요. 예, 이제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NSC 대변인이 28일 날 뭐라고 했냐면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예,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아마도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우호적인 또 대화 협상의 의지가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시사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거 뭐 북한 비핵화는 포기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정도에서 북한의 제재를 해제해주는 이런 스몰 딜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잇따라 나오니까 그건 아니다 네. 라고 북한의 비핵화는 분명히 우리가 추구할 목표다라는 걸 못 박은 아마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자 내가 호락호락 그렇게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네네. 하는 걸 분명히 하면서 일종의 힘겨루기 기싸움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네. 뭔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지금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 SLCM 발사만으로는 성에 좀 안 찼는지 트럼프의 대화 제의가 잇따르던 와중에 김정은은 여보하란 듯이 핵사찰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핵사찰 시설을 순시한 바 있지만 이번에 직접 그 내부까지 공개되는 핵 생산 기지, 핵무기 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했는데 저 화면에 보시면 이제 홍순무 전 군수공업부장, 북한의 핵 개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노동당에서 물러나서 어디가 있나 했더니 바로 저 핵 개발 연구 기지의 총책으로 있습니다. 저 자리가 더 요직 아니겠습니까? 요직이고 핵무기 생산의 뭐 고위 컨트롤 타워이며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서서 김정은을 안내했다는 것은 북한이 핵 협상이 주도권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 트럼프와 어떤 빅딜은 못하더라도 스몰딜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다루는 김정은의 김정은의 표현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간악한 적대국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서도 또 미국, 트럼프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트럼프를 이렇게 호칭하지 않고 그전 뭐 2018년 그 싱가포르 북미 접촉 이전에만 해도 뭐 트럼프를 뭐 늑달이라는 둥 욕하던 북한이 지금 철저하게 그 선을 넘지 않고 이제 미국에게 어떤 나쁜 메시지는 자제하겠다 이런 네. 입장인데 아마 모름지기 그때 북미 접촉 때 이제 CIA 국장이나 DIA 국장 등이 평양을 직접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아직 지금은 서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뭐 김정은은 침묵하고 저렇게 핵무기 연구소 공개로 맞서고 있지만 물밑 접촉이 곧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사전 준비 모임부터 시작해서 하려면요. 몇 달 또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치열한 이 눈치 싸움, 물밑 싸움이 좀 있겠죠. 우크라이나 종전부터 트럼프는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월에 미국 방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고는 됐지만
주 목적이 뭐죠? 예, 이제 조태열 장관이 2월 초중순경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외교장관의 첫 공식 회담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하고 지난 23일 날 통화가 이루어졌죠. 그 통화에서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에 대해서 방미 요청을 하고 또 그래서 직접 대면 우리가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화두는 역시 지금 북한의 비핵화. 우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약간 그 비핵화 의지가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 북한과의 북미 대화의 목적도 대전제도 분명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우리 한미 동맹 간의 확고한 합의 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러한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서 스몰 딜을 할 때 하더라도 네. 원칙은 네. 이걸로 가야 된다. 이 점을 뭐 우리가 서로 분명히 하겠다 말 그런 얘기예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미국 얘기고 우리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둘 다 40대에 아주 연부역강한 부통령과 국방장관이죠. 그 자리에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should be sparing in how we deploy our most precious resource, which is the men and women who are willing to put on the uniform and put their life on the line for this country. We shouldn't send them everywhere. 자, 들으신 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미군을 아껴서 배치해야 된다. 아무 곳에나 보내면 안 된다. 자, 아무 곳. 자,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주한미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재조정을 시사하는 그런 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예, 그렇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인용해가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귀중한 미군을 아껴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곳에 미군을 보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 말은 해외 주둔의 여러 곳에 가 있는 미군의 그 파병 규모, 지역 등에 대한 어떤 재조정, 감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28,500명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경우도 그렇죠.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1기 행정부 때 트럼프는 직접 그 어떤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참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는데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 지금 벤스 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이게 이제 장관 취임식 자리였거든요. 여기서 중국의 군사 위협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그 주한미군을 앞으로 감축하거나 또는 기능을 그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기능 위주로 주한미군의 기능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사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심상치 않은 말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 국방부, 펜타곤이라고 하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측근이 한미연합훈련의 이 중단 가능성, 그러니까 줄이거나 아예 스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이제 미 국방부 당국자가 그 RFA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 연합 훈련을 앞으로 중단을 협상 과정에서 중단할 수가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데 대해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네네. 예, 이 당국자는 이제 물론 올해의 한미연합훈련은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실시된다라는 걸 전제했지만 이렇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고 특히나 트럼프의 또 다른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라는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 부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면 한미연합훈련도 중단도 고려할 만하다. 네. 이렇게 보다 구체적인 워딩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한반도를 둘러싼 주한미군을 둘러싼 북한을 둘러싼 정세는 시시각각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교롭지만요. 앞서 북한 외무성이
한미연합훈련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한 번, 그 전에 한 번 이제 그 공군 대대급 군사 한미연합 훈련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빌미로 해서 외무성 성명을 통해 가지고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외무성 성명에서 자기네 주권을 거부하는 이상 초강경 대응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목적을 이제 다 어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 북한의 자기네 주권을 좀 안정되게 보장해주면 앞으로 트럼프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으로서는 뭐 그동안 뭐 한미 훈련 있을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번 메시지는 조금 또 신트럼프 정부와 고려를 원한다는 면에서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쪽에서도 이 파도가 몰려오면서 이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 미국의 통상을 틀어준 그런 강요죠.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 한국 기업들에게 준다고 약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예, 이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 이 보조금의 집행에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29일 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뭐라 하냐면 자, 바이든 정부 때 반도체법에 따라서 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그 예정대로 집행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자 말할 수 없다. 네. 내가 직접 읽지 않은 무엇에 대해 이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고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대상에는 바로 우리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이런 기업들이 바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들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그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많이 때려서 관세를 많이 물리면 미국의 공장들을 짓고 와서 미국서 직접 생산하고 미국의 노동자들도 고용하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하라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보조금을 굳이 지어서 미국의 예산을 그렇게 헛되이 쓰느냐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새 정부에서는 보조금은 하나하나 필요성을 따져가면서 신중하게 집행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주더라도 되게 깐깐하게 그렇습니다. 심사해서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설 연휴 도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문을 계속 미국 증시는 열었습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이 중국에서 날아온 저가 AI 때문에 아주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는데 자, 우리 반도체 업계도 지금 오늘 장 열렸는데 상당히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예,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불과 80억 원의 어떤 적은 비용으로 미국 오픈 AI의 챗 GPT 이 챗 GPT의 최신 버전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바로 이제 중국산 AI 딥시크가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보다 언어는 비슷한데 예. 수학은 오히려 연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필적 어떤 경우는 더 뛰어난 능력을 아주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딥시크라는 중국산 AI가 등장한 것이 그야말로 미국 경제 또 우리 경제에까지 지금 일종의 공습과 같은 어떤 파괴적인 어떤 그 태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미국을 강타하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AI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엔비디아에 바로 그 납품을 하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제 연휴 끝에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SK 하이닉스가 여기는 지금 9% 이상의 주가가 하락이 되는 장중에서는 두 자릿수로서 빠졌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역시 이러한 그 중국산 AI 돌풍의 어떤 파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머리도 잘 안 빗는다는 부스스하게 생긴 중국의 30대 청년이 일으킨 일대 충격이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런 친구들 너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이 딥시크가 미국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자, 이런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무려 이제 14억 건이나 무단 도용하는 14억 건. 예, 건, 네. 예, 건수로 이제 14억 건이면 저건 뭐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야말로 머리도 안 빗는 그런 더불어간 총각이 저런 사건을 일으키니까 지금 AI 계통해서 지금 충격적이고 특히 미국 시장에 많은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주로 남의 기술을 빼가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그런 또 IT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스타트업이 이제 암암리에 이런 걸 사용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들, 뭐 우리 대한민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위협으로 지금 무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그 AI 기업들이 너무 비싸게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이 80억 원 정도로 개발했다는 이 딥시크가 각광을 받는 건데 그게 훔쳐서 한 거라면 또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또 하나의 문제가 지적됐어요. 딥시크의 또 다른 문제. 바로 선택적인 답변입니다. 뭘 물어보면 무슨 뭐 시진핑, 천안문 광장, 중국 내 언론 자유 그러면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자, 왜 그러느냐? 중국 당국이 실시간으로 검열하고 있기 때문이라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이 또 포인트인데 이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1989년 그 천안문 사태 시 뭐 대학생이 탱크를 막는 이런 아주 좀 중국 체제에 위협이 되는 질문을 하면 완전히 다른 게 나오고 또 뭐 2022년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제 주석단에 앉아 있다가 뭐 시진핑 기분 나쁜 말하니까 이제 퇴장해버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끌려나갔죠. 네, 사실상 끌려나간 셈인데 이런 걸 이제 질문하면은 거기서 선택적으로 중국 당국이 정보 당국이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답변이 나오도록끔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그 위험성이 있고 이런 기술이 사실 다른 나라와 이런데 이제 침해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도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는 콘텐츠는 허용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게 외국 사람들의 또 서방 국가에서 야 저런 거 값싸다고 사들이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험성이 있고 중국으로서는 그만한 이제 IT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미국의 IT에 대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 자, 안찬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원인은 좀 다르지만요. 항공기 사고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김해공항 사고는 다행히 참사를 면했죠. 여러분 보셨지만 비상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에서는 군용 헬기가 민간 여객기를 들이받아서 인명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워싱턴 DC 사고는 저희가 그림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하여간 가슴을 쓸어 내렸다가 아유 저렇게 많이 죽었어 이런 그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번 주제에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거기에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인데 여기가 엄청 복잡해요. 뜨고 내리고 하는데 이 포토맥 강이 흐르고 그 위에서 한밤중에 믿을 수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군 헬기가 블랙호크죠? 여객기를 쭉 오더니 꽝 들이받았습니다. 대형 참사가 났죠. 일단은 탑승자 전원이 숨진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29일 워싱턴 DC 상공에서 군 헬기, 바로 블랙호크입니다. 앞서 바인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객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여객기가 PSA 항공 여객기로 이제 64명이 탑승을 했고요. 군 헬기, 바로 이 블랙호크에는 3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시간이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8시 53분께 약 저녁 9시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컴컴한 그런 이제 날씨다. 그런 시간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기체가 포토맥강에 추락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총력 구조에 나섰지만 현 시점에서는 저는 사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객기가요, 그냥 일반 민항기가 아니라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또 코치들, 또 그 선수들의 어머니, 가족들, 이렇게 태우고 이제 그 꿈나무들이 동계 훈련 마치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 그런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64명 중에 한국인이 있나 생각했는데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병하를 포함해서 탑승했다가 아깝게 유명을 달리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국적상으로 한국인 여부를 따지기 앞서서 한국계 또 실제로 탑승한 승객들이 사망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외교부는 현장의 영사를 급파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고 나는 경우에 이제 현재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우리 국적이 되겠죠.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여권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락 여객기에 한국계 피겨 유망주 2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바인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비행기에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의 선수들과 학부모가 상당히 이제 탑승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계 선수도 또 탑승을 했지만은 그 부모 바로 모친들이 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지면 한국계가 탑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 10대 선수는 입양한데 그렇습니다. 엄마가 미국인이었고 그래서 미국인 모친과 함께 지금 숨진 걸로 돼 있고 완전히 한국계 여성 선수가 지나 한이라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선수의 어머니는 또 우리 한국인인 어머니였는데 다들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거주진 분들이 또 탑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밝혀지면 좀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 여객기에 피겨스케이팅 선수 학부모, 코치 20여 명이 탑승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명이 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사고의 원인 저도 이 그림을 보니까 한밤중에 관제탑에서 계속 뭐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블랙호크가 일직선으로 계속 그 직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밝혀봐야 되겠죠. 나중에 그 블랙호크 탄 군인 3명도 숨졌으니까. 자, 원인. 자, 어떻게 추정되고 있나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추정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두 기체가 서로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일단 군 헬기이기 때문에 블랙호크가 훈련 도중 여객기와 충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AP통신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적시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관제사 죄송합니다. 관제사의 비행 조율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제사가 군 헬기에 여객기와 충돌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까워지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사실은 군 부대, 군 복무를 블랙호크 부대에서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도 야간 비행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주의를 경계합니다. 네. 특히 고압선이나 이런 부분들 경계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시계 비행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기 비행도 하기 때문에 사람 그런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그런 걸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 헬기 여객기가 이 충돌 경고를 전달받고 난 이후에 30초 후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 원인이 밝혀지고 희생자들의 시신도 모두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참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그 강력한 비판을 했네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고에 대해서 특히 무엇을 받느냐고 묻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관제탑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가간다는 소리만 하지 예. 뭐 멈틀어라 뭐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관제탑을 비판했는데 관제사를 이 말은 아마도 CNN 보도에 따르면 지금 통신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관제사가 당시에 헬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여객기가 보이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인다고 답변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뒤로 지나가도록 해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객기 보내고 뒤로 가라. 예, 그 뒤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헬기 조종사가 그 시각 분리를 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약간 전문 용어가 돼서 뭐 세세히 설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이 시각 분리 해달라라는 건 아마도 그 뒤로 붙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 그렇죠. 라고 하는 요청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그 말 나온 뒤 13초 뒤에 꽝 예. 하고 참사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제대로 관제탑에서 그런 유도를 제대로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아마 추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항은 아시다시피 그 워낙에 충돌 상황이 자주 있는 아주 그러니까 미국 정말 복잡한 미국의 그야말로 어디 예. 도심 같은 곳이에요. 예, 통행량이 아주 많은 곳이고 실제로 그래서 항공기끼리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NIT가 보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 정부는 이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전체적인 그 관제 실태, 그다음에 미국의 항공기 운항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관제사들을 좀 비난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을 또 전 대통령을 또 맹렬히 비판했는데 그때 뭐 인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전직에 대한 이른바 때리기가 계속 되는 건가요? 예, 그 아마도 이제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본인의 재임 시에 일어나는 사고, 정책, 뭐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든 책임론을 아마 콕콕 집어서 얘기할 텐데 실제로 이제 이번 그 사고가 어떤 곳이 인사 정책의 잘못인지 아니면 어떤 그 상황에서의 그 관제사의 실수인지 이런 부분은 보다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미국은 사고 한 번 나면 그 원인에 대해서 몇 년이고 끝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은 책임 여부는 좀 더 조사를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설 연휴 중에 밤중이었어요. 그때도. 저도 이걸 TV로 그 뉴스 전문 채널 통해 보다가 놀랬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항공기에 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아찔한 여객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자, 비상탈출로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28일 발생을 한 이 김해공항에서의 사고였는데 홍콩행 에어부산입니다. 이 여객기에서 이제 출발이 지연된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게 이제 불 다 타고 난 뒤에 지금 그림이에요? 사망자는 없지만 타들어간 비행기 동체를 보면 아찔합니다. 네. 아찔합니다. 저게 만약 이륙하고 나서 저런 일이 있었으면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2의 뭐 무한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원 비상 탈출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부상자 3명으로 짓게 됐습니다만 승객들 타박상인데 승무원 4명이 연기 흡입된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부상자에 포함이 돼서 총 7명 이렇게 부상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기 이제 그 에어매트 내리고 막 사람들 나와서 하는 거 봤는데 그때 이제 타박상 급히 나오느라고 한 부분이고 승무원들은 끝까지 남아서 이제 대피시키느라고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죠, 그분들도. 하지만 예. 의무를 다하느라고 연기를 들이마셔서 좀 다치셨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중요한데 물론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는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사망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한 일입니다. 네,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유력한 화재의 원인으로 이 보조 배터리, 뭐 휴대폰 또 뭐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 쓰기 위해서 여러분 다들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고 여행 때도 꼭 갖고 갑니다. 이 보조 배터리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소화기로 이제 이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발화된 지점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무원과 탑승객이 기내 좌석 위에 침칸에서 화재 발생을 이제 증언하고 있거든요. 뭐가 탁탁탁 소리가 났대요. 그렇습니다. 침칸이기 때문에 후미에 이제 탔던 승객이 그 장면을 보고서 침칸 사이로 이제 불꽃이 나오는 것을 봤다. 승무원이 이 배터리 승무원의 경우에 이제 경험상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에어부산이 지난 12월에도 보조 배터리 화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이 이제 소화기로 그 당시에는 이제 진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이면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여하튼 화재로 번지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더 이제 수사 당국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또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증언 등으로 모아지고 있는 화재 원인은 보조 배터리 발화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배 소장님도 뭐 국내선이든 이렇게 타고 가면 배터리 어디다 가지고 가세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짐칸에다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 배터리를 짐칸에서 가지고 타는 승객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그 항공기 안내 멘트에 보면 휴대폰 배터리는 가지고 타세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짐칸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간. 네. 자, 화재 원인 조사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이제 어제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양 날개 쪽에 그 항공유가 16톤 3.6만 파운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 날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추가 화재라는 2차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연기를 하고 지금 오늘 오전에 그 사고조사위가 프랑스 이번 조사위에는 지금 한국이 설계했던 프랑스의 사고조사 당국자도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오늘 오전에 위험 관리 평가라는 걸 실시했거든요. 네. 그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자, 그대로 이 항공유를 빼지 않고도 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걸 빼고서 조사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만일에 이 항공유를 빼고서 추가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라면 이게 한 2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합동 감식이 며칠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이번에 원인을 규명해야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죠. 실제로 앞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이 기내 보조 배터리 화재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 에어부산에서도 작년 12월 얼마 안 되잖아요.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제대로 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조 배터리 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탑재된 전자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항공사별 기내 배터리 화재 건수를 보면 그래도 일단 대한항공이 좀 많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편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텐데 4건이고요. 제주항공이 2건, 에어부산이 2건, 아시아나항공 2건, 진에어가 1건, 또 키웨이. 프레미아, 신생항공사도 1건이고 이건 왜냐하면 어느 항공사에만 국한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그 배터리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니까요. 2023년에만 국적기의 기내 보조 배터리 화재가 6건이나 되고요. 2024년 4월 작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도 유사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의 기내 보조 배터리 화재는 승무원이 초기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이걸 승무원이 불이 나면 진압하면 괜찮다 이렇게 또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이미 불이 커진 뒤라 손을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비행기가 이륙한 상태면 더 위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다행인 게 바퀴가 땅에 붙어 있을 때 불이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사고 원인 계속 보조 배터리라고 저희가 지적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갖고 탄 사람이 원래는 수화물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보조 배터리 갖고 탔다고 그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또 어렵다네요. 예, 지금 항공 위험물 관리 규정에 보면 이 보조 배터리는 일정 용량 이하는 소지하고 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함량 2g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5개까지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경찰의 경우도 절차에 따라서 실은 그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조 배터리를 실은 거를 원천적으로 중지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잇따라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기내 사고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차제에 이걸 반입을 과연 허용을 계속 해야 되느냐, 혹은 제한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기내에 휴대하고 탈 수 있는 거, 휴대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다 규정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아까 우선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조 배터리는 별도 공간에서 분리해서 보관하는 이런 방법, 즉 이렇게 이것이 다른 짐이나 짐칸에 같이 섞여서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할 때 정확하게 바로 초기 진압이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배터리는 휴대하라고 하는 권고가 뭐냐면은 바로 어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바로 그 즉석에서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휴대를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번에 대책들을 좀 정리해서 내놨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소규모는 휴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본인이 휴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휴대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을 다시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별도 공간에서 분리 보관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별도로 하고, 아니면 따로 짐이나 이런데 짐칸에 실을 수 있는 것, 휴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는 이런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항공기는요, 보조 배터리 여러분들이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지니고 있는데 뭐가 과열이 되고 뭐가 불이 붙으면, 옷에 불이 붙으면 빨리 조치할 수 있거든요. 그거 저 안에다 놓으면 그거 불 다 난 다음에야 연기새 나왔을 때는 이미 늦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를 둘러싼 논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안내방송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말이 좀 항공사 승객들의 말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탈출이라는 것이 정확히 안내가 됐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승객들은 없었다, 항공사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기는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비상구를 개방한 승객은 탈출 방송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부산은 초기에는 처음에는 별도 안내 방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또 에어부산에서 어떻게 설명을 내놓고 했냐면 evacuate, 이게 이제 탈출하라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이 영어로 탈출 안내를 방송했다. 근데 승객의 대부분이 한국인인데 이베큐에이트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말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나오는 건데,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승객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사실 확인 관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다행히 이번 사고 이 정도에서 막았으니까 이번에 차제에 모든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승객이 비상구를 열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승객이 여냐?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근데 이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임의로 열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구에 탄 탑승객에게 항상 승무원들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근데 비상시에는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비상구 옆에 있는 승객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번에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비상구를 연 탑승객은 사람들이 문 열어야 된다고 해서 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네. 에어부산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승무원이 비상구 쪽 승객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상구를 잘못 열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거죠? 큰일 나죠. 왜냐하면 비상구를 잘못 열면 일단 이 자체가 오작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비상구를 열려서 이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슬라이드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일단 비상 상황에서 임의 탈출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항공업체 종사자들의 설명이고요. 비상구를 잘못 열면 슬라이드 이거 자체가 작동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낙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툭 떨어질 수도 있고. 열고 나왔는데 슬라이드가 안 열리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승객들이 또 한꺼번에 몰리면 압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엔진 작동 중에 문을 열면 이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갈 아찔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구를 함부로 열어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사고는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정말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니만큼 항공사 측, 또 정부 이번에 정말로 정확한 이 원칙을 세워서 실행을 옮기는 그런 그 규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의원, 배종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긴 연휴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3일 더 쉬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이번 휴식이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시면서 다시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